한국은 너무 위험해. 내 딸은 절대 안 돼. 6개월 전 한국에서 살겠다고 고집하는 딸에게 저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동양의 낯선 나라, 분단국가라는 불안감에 휩싸여 한국이라면 질색했죠. 하지만 불과 6개월 만에 제 입에서는 믿을 수 없는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은 위험한 나라가 아니라 따뜻한 배려로 가득한 곳이었어. 딸의 손에 이끌려 마지못해 한국 땅을 밟았던 제가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여행기가 아닙니다. 한 독일인 아빠의 편견을 깨고 가족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게 된 감동적인 힐링 스토리입니다. 과연 한국에서 저희 가족에게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6개월간의 변화를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내고 평생을 의료, 윤리학 교수로 살아온 저 에리 크라머,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익숙한 풍경 속에서 은퇴 후의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저 지도 위에 있는 멀고 작은 동양의 점에 불과했어요. 관심조차 없었죠. 그런데 3년 전 제 삶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자랑스러운 딸 안나가 유엔 산하 인권연구소 한국 지부장으로 서울에 발령받았다는 소식이었죠. 그래, 2년쯤 하다 오겠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그곳에 깊이 빠져들더군요. 그리고 작년 봄 제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해요. 한국 남자와요. 저는 격분했습니다. 너 미쳤니? 왜 하필 그 먼 곳에서 정착하려 해?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안나는 차분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한번 와보시면 알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았죠. 서울 이야기만 나오면 전화까지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딸과의 갈등이 깊어지던 작년 가을 제 몸에 이상 신호가 찾아왔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이 시작된 겁니다. 처음엔 스트레스 탓이라 여겼죠. 하지만 통증은 밤잠을 설치게 할 정도로 심해졌고 저를 점점 더 깊은 불안감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독일 병원의 느려 터진 시스템은 저를 더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한 달을 기다려 겨우 예약을 잡고 또 한 달을 초조하게 기다려야 하는 검사 결과 저는 홀로 병이라는 그림자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안나가 독일로 한달음에 날아왔습니다. 공항에서 저를 본 안나의 얼굴에는 심각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많이 마르셨네요. 얼굴색도 안 좋고요. 제품에 안기며 딸이 간절하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제발 서울로 같이 가요. 6개월만요. 치료도 받으시고 저희 생활도 보시고요. 저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안나야, 나는 여기가 편해. 굳이 그 먼 곳까지 갈 필요 없어. 하지만 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한국 의료 시스템 정말 좋아요. 독일보다 빠르고 정확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 혼자 계시면 안 돼요. 결국 저는 안나의 끈질긴 설득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실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외로움과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으니까요. 좋아, 6개월만. 그 이후엔 독일로 돌아온다. 그렇게 저는 생전 처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구름을 보며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과연 서울이라는 도시는 어떤 곳일까? 안나는 왜 그토록 한국에 빠져든 걸까? 솔직히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언어는 통할까? 음식은 입에 맞을까? 무엇보다 그 복잡하다는 서울에서 제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6개월이 저의 삶을 그리고 한국에 대한 저의 모든 편견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요. 독일 프라이부르크를 떠나 낯선 한국 땅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 저 에리 크라머는 첫 만남부터 압도당했습니다. 규모가 엄청나다. 독일 공항들과는 차원이 다른 거대한 크기의 입이
떡 벌어졌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렇게 거대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딸 안나의 따뜻한 포옹이 저를 반겼습니다. 공항을 나와 택시에 오르자 창밖 풍경은 저를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솟아있고 도로 위는 차들로 빼곡했습니다. 이게 다 서울이야? 제 질문에 안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직 서울 구경도 제대로 못 하셨는데요. 아버지가 놀랄 게 많을 거예요. 상암동에 있는 안나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똑같이 생긴 건물들이 늘어선 모습은 독일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런 곳에 살아? 안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에선 이게 일반적인 주거 형태예요. 집안은 깔끔했지만 독일 집에 비하면 확실히 작게 느껴졌습니다. 왠지 모를 답답함에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 다음 날 아침 일찍 안나는 저를 병원으로 이끌었습니다. 대학병원 건물을 보는 순간 저는 또다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병원 건물은 아주 거대했습니다. 정말 거대했어요. 독일 병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웅장했죠. 하지만 저는 속으로 의심했습니다. 크다고 해서 좋은 병원인 건 아닌데. 병원 안에 들어서자 로비는 마치 고급 호텔 같았습니다. 수많은 안내 데스크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선 사람들, 안내 데스크에서 접수를 도와주는데 직원의 친절함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어르신, 독일에서 오셨다고요? 반갑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놀라움은 검사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한 가지 검사를 받으려면 며칠씩 기다려야 하는데 이곳에서는 하루 만에 모든 검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초음파, CT, 엑스레이, 혈액 검사까지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저는 계속해서 의아해했습니다. 검사실마다 저를 맞이하는 직원들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편안하게 검사 받으세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진짜야? 아니면 외국인이라서 특별 대우해 주는 거야? 의심을 거둘 수 없었죠. 특히 저를 경악하게 만든 건 검사 결과가 나오는 속도였습니다. 독일에서는 최소 일주일은 기다려야 할 결과를 이곳에서는 당일에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친절하게 제게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으세요. 다만 스트레스성 심장 부정맥이 있네요. 약물 치료하시면 금방 좋아질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안도했습니다. 몇 달 동안 저를 괴롭히던 통증이 스트레스 때문이었다니.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독일 의사들보다 더 정확하게 진단한 건가? 제 오랜 자존심이 살짝 구겨지는 듯 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안나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의료 시스템이 원래 이렇게 빨라? 안나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은 의료 효율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아버지도 이제 아시겠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택시 운전사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르신, 독일에서 오셨다고요? 멀리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 진심 어린 말투에 제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진심인 걸까? 아니면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일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하루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하루 만에 모든 검사를 끝내고 진단까지 받다니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루밖에 안 됐어. 더 지켜봐야겠다. 서울에 온 지 일주일째 딸 안나의 NGO 동료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가 잡혔습니다. 솔직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어색하게 앉아있을 생각에 벌써부터 피곤했죠. 하지만 안나의 성화에 못 이겨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자 5명의 한국인 동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마자 모두 일어서서 깍듯하게 인사하더군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나 씨에게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한 명씩 명함을 건네며
자기소개를 하는데 정말 정중했지만 어딘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저는 더 당황했습니다. 제가 뭘 먹으려고 하기도 전에 누군가 계속 음식을 권했습니다. 교수님, 이거 드셔보세요. 한국 전통 음식이에요. 물 더 드릴까요?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마치 5분마다 한 번씩 물어보는 듯 했습니다. 처음엔 고마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부담스러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뭔가 숨은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독일에서는 각자 알아서 먹고 필요하면 요청하는 것이 당연했으니까요. 더 이상했던 건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자 한 명이 같이 일어나려는 거였습니다. 괜찮습니다. 혼자 갈 수 있어요. 손사래를 쳤는데도 길 안내해 드릴게요라고 하더군요. 그때 정말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어린애야? 화장실도 혼자 못 찾는 줄 아나? 식사 내내 그들은 제게 독일 생활과 의료 시스템에 대해 물었고 너무나 열심히 듣는 모습이 오히려 어색했습니다. 마치 시험을 치르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안나에게 털어놨습니다. 안나야, 내 동료들이 왜 그렇게 과하게 친절해? 뭔가 위선적으로 느껴져. 안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한국 사람들 방식이에요. 진심으로 배려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혼자 동네를 산책하던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길을 잃어서 헤매고 있는데 지나가던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와 어디 찾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독일어로 대답하니 못 알아듣는 듯 했지만 제 손을 잡고 직접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한참을 걸어 데려다 주고는 아무 말 없이 가버리더군요. 아파트 경비 아저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현관을 지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이라고 인사했습니다. 처음엔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며칠 지켜보니 다른 주민들에게도 똑같이 정중하게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진심일까? 아니면 그냥 습관일까?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식당에서였습니다. 혼자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사장님이 계속 반찬을 리필해 주시는 겁니다. 더 드세요. 더 드세요. 손사래를 쳐도 계속 갖다 주더군요. 심지어 계산할 때는 독일에서 오셨다니까 서비스해 드릴게요라며 음료수 값을 빼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안나가 중요한 사람을 소개해 준다고 했습니다. 바로 안나의 남편 박진수였습니다. 35살 정도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남자였죠. 첫 만남이라 서로 어색했지만 진수가 먼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장인어른, 안나에게 정말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진수와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그의 경력에 놀랐습니다. 군의관으로 복무했고 현재는 공공보건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공보건이라니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거야?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역사회 건강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순간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군의관 출신의 공공보건 전문가라니 독일에서도 이런 경력은 상당한 사회적 신뢰를 받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은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을 완전히 열기는 어려웠습니다. 진수가 말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의료윤리학 전문가시라니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의료 현장에서 일했지만 윤리적 고민들이 참 어려웠거든요. 이 말에 저는 조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적어도 제 전문 분야를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다 진심인 걸까? 아니면 제가 외국인이라서 특별히 잘해주는 걸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악의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과도한 친절이 불편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서울에 온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점점 동네가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상암동 주변을 걸어 다니다 보니 한국 사람들의 일상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전통시장을 지나가고 있는데 과일 가게 할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어이, 외국분이네. 한국말은 못 알아들었지만 손짓으로 사과를 하나 건네주셨어요. 돈을 드리려고 했는데
손사래를 치시면서 웃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따뜻해 보였어요. 며칠 후에는 더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산책하다가 넘어진 할아버지를 도와드렸는데 그분이 저를 꼭 붙잡고 뭔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한국말이라 못 알아들었지만 표정만 봐도 고마워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느꼈어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할 수 있구나. 그러던 중 안나가 저에게 제안했어요. 아버지, 근처 교회에서 의료봉사를 하는데 참여해 보시는 게 어때요? 아버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딸의 권유지만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종교도 다르고 언어도 안 통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뭔가 해볼 만한 일이 없을까 생각하던 차였어요. 한번 가볼까? 안나가 정말 기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좋은 결정이에요. 교회 의료 봉사 현장에 가보니 생각보다 체계적이었어요. 간단한 건강 상담부터 혈압 측정, 당뇨 검사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봉사자들이 저를 보더니 정말 반가워했어요. 독일에서 오신 교수님이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엔 통역을 통해 간단한 상담만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몇 시간 지켜보니 여기 오시는 어르신들의 눈빛이 참 특별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병원에 자주 못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분들이 저를 보는 눈에는 정말 간절함이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계속 뭔가 말씀하시는데 통역자가 설명해 주더라고요. 무릎이 아픈데 병원비가 부담스러워서 참고 계셨대요. 오늘 교수님 덕분에 안심이 된다고 하세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독일에서 수십 년간 의료윤리를 가르쳤지만 정작 현장에서 환자들과 직접 만나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학문적 이론이 아니라 정말 생활 속에서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었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당뇨병이 있으신데 약값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생활 습관 개선 방법을 알려드리니까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헤어질 때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감사함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안나가 물어봤어요. 아버지, 어떠셨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좋았어.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고마워하더라. 안나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한국 사람들은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요. 말보다는 행동과 태도로 소통하거든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지난 한 달 동안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니 모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따뜻함이 있었어요. 과일 가게 할머니, 아파트 경비 아저씨, 식당 사장님까지 그들의 친절이 위선이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봉사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이상하게도 그 어르신들을 다시 만나고 싶어졌거든요. 처음으로 서울에서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독일에서는 은퇴 후 쓸모없는 늙은이가 된 것 같았는데 여기서는 달랐어요. 서울에 온 지 2달이 되던 어느 날 안나가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아버지, 서울대 의대에서 특강 요청이 왔어요. 의료윤리에 대해 강연해달라고 하네요.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한국 학생들에게 뭘 가르칠 수 있겠어? 언어도 문제고. 하지만 안나가 설득했습니다. 통역 준비되어 있고 학생들도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아버지 경력을 보고 꼭 모시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고민 끝에 승낙했어요. 사실 오랜만에 강단에 서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강연 전날 밤 정말 긴장되었습니다. 한국 학생들 수준이 어떨까? 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까? 독일에서도 가끔 외국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아예 다른 문화권에서 강연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밤늦게까지 강연 자료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서울대 의대에 도착했을 때 놀랐어요. 캠퍼스가 정말 아름다웠고 학생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오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가니 약 50명 정도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반듯한 자세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연을 시작하자마자 느낀 건 학생들의 집중력이었어요. 통역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전혀 딴청을 피우지 않고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독일 학생들도 진지하지만 이 정도로 몰입하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의료윤리의 기본 원칙부터 실제 사례까지 1시간 반 정도 강연했는데 질문 시간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학생들이 줄을 서서 질문하더라고요. 교수님, 인공지능 시대의 의료윤리는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환자의 자율성과 의사의 전문성이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수준이 정말 높았어요. 심지어 어떤 학생은 제가 10년 전에 쓴 논문을 인용하면서 질문하더라고요. 교수님의 2015년 논문에서 제시하신 관점이 현재도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학생이 제 논문을 읽었다는 거잖아요. 한 여학생의 질문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교수님, 경제적 격차가 의료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들으면서 지난주 교회 봉사에서 만났던 할머니들이 떠올랐어요. 이론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였거든요. 강연이 끝나고 몇 명의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다가왔어요. 교수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 학생은 교수님 책을 번역해서 읽었는데 직접 뵐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 책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말이에요. 강연 후 의대 교수들과 식사 자리가 있었어요. 그들과 대화하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의 전문성이 정말 높았어요. 최신 연구 동향부터 국제적인 의료윤리 이슈까지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 교수가 말했어요. 한국 의료진들은 기술적 실력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교수님 강연에서 말씀하신 환자 중심 의료가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죠. 이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레지던트들과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이들의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환자를 돌보면서도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를 보였어요. 한 레지던트가 말했습니다. 교수님처럼 윤리적 고민을 깊이 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안나가 물어봤어요. 아버지, 어떠셨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 학생들 수준이 독일 학생들 못지않더라.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뛰어날지도 모르겠어. 그날 밤 오랜만에 뿌듯한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제 전문성을 인정받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독일에서는 은퇴한 늙은 교수였지만 여기서는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학생들의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지식을 배우려는 열정과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더라고요. 이런 학생들이라면 미래 한국 의료가 정말 밝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나가 왜 이 나라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지 이제 좀 이해할 것 같았어요. 서울에 온 지 3달째 안나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일하는 NGO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동행해 보시는 게 어때요?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센터 방문이에요.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센터라는 말에 처음엔 망설였어요. 그런 민감한 문제에 외국인인 제가 개입하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안나가 설명해 주더라고요. 아버지, 이 아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이 필요해요. 아버지처럼 훌륭한 분을 만나면 분명 좋은 자극이 될 거예요. 딸의 설득에 결국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안나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제대로 알고 싶기도 했거든요. 교육센터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따뜻하다였어요. 건물은 크지 않았지만 곳곳에 아이들의 그림과 글씨가 붙어 있었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말자, 우리는 할 수 있다 같은 문구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센터장이 저희를 맞아주면서 설명했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모두 북한에서 온 청소년들이에요. 적응하는 게 쉽지 않지만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 새로운 땅에서 살아야 한다니. 교실에 들어가니 15명 정도의 아이들이 앉아 있었어요. 나이는 14살부터 18살까지 다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외국인인 저를 경계하는 듯 했지만 안나가 소개해 주니까 조금씩 마음을 열더라고요.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할아버지는 독일에서 뭘 하셨어요? 통역을 통해 제가 의사였다고 말해주니까 아이들 눈빛이 반짝거렸습니다. 와, 진짜 의사요? 병 고치는 의사요? 순수한 호기심이 가득한 표정들이었어요. 1시간 정도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모두 꿈을 갖고 있었어요.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저는 경찰관이 되어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저는 요리사가 되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싶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아이가 있었어요. 16살 수진이라는 여학생이었는데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수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의사가 되고 싶어? 수진이가 대답했어요. 북한에서 할머니가 아프셨는데 약이 없어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16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어요. 그때 수진이가 손편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서툰 한글로 쓰여 있었지만 내용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할아버지 같은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공부 열심히 할게요. 꿈을 포기하지 않을게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분명히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어. 포기하지 말고 계속 공부해. 센터를 나오면서 안나가 말했어요. 아버지, 이런 아이들 때문에 제가 한국에서 일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는 정말 희망이 필요해요. 그제야 안나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완전히 이해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수진이 생각이 났어요. 그 아이의 맑은 눈빛과 간절한 마음,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였어요. 이런 아이들을 위한 교육 시스템이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니까요. 그날 밤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진짜 한국을 봤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나라. 안나가 이곳에서 일하는 이유를 이제 완전히 이해한다. 수진이의 편지를 다시 읽으면서 다짐했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생각해 보겠다고.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발전된 의료 시스템이나 친절한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라 진짜 인간적인 따뜻함이 있는 곳이라는 걸 느꼈어요. 안나가 여기서 평생 살고 싶어 하는 이유를 이제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 온 지 넉 달째 되던 어느 날 교회 의료 봉사에서 갑작스런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어르신들 건강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한 할아버지가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지시더라고요. 아, 가슴이 아파. 주변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다른 봉사자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저는 즉시 달려갔어요. 오랜 의료 경험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맥박을 재어보니 불규칙하고 빨랐습니다. 혈압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심근경색 의심됩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해요. 저는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안전한 자세로 눕히고 의식을 확인하면서 계속 대화를 시도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저 독일에서 온 의사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제 차분한 목소리가 할아버지를 안정시키는 것 같았어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10분 정도 걸렸는데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계속 할아버지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다른 봉사자들에게 지시했어요. 물 가져오시고 담요로 체온 유지시켜주세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연락 취해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하자 응급구조사들이 정말 전문적으로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상황을 설명해 드리니까 바로 이해하고 후속 처치를 이어갔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초기 대응을 잘해주셔서 다행이에요. 할아버지는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봉사 현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른 봉사자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교수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시다니. 사실 제게는 당연한 일이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해서
오히려 민망했습니다. 며칠 후 안나가 진수와 함께 집에 왔어요. 진수와는 처음으로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장인어른, 교회에서 있었던 일 들었어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진수 표정이 정말 진심으로 보였어요. 진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장인어른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존재가 어떤 건지 잘 몰랐어요. 근데 장인어른을 보면서 진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진수가 계속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응급 상황에서 보여주신 책임감 그리고 평소에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저도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진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안나와 결혼할 때 장인어른께서 반대하실까봐 정말 걱정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장인어른께 인정받고 싶어요. 안나를 잘 지키고 좋은 남편이 되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진심 어린 고백을 받아본 적이 언제였나 싶었어요. 진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말했습니다. 진수야, 나도 처음엔 걱정했어. 하지만 지금은 안나가 너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안나가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아버지, 진수 오빠 정말 고마워요. 그날 처음으로 우리 세 사람이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였던 오해와 편견들이 모두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진수가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줬어요. 한국은 공공의료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요. 누구나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선택한 거기도 해요. 그 말을 들으면서 감동받았습니다. 진수와 대화하면서 느낀 건 이 사람이 정말 원칙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돈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보람을 느끼더라고요. 안나가 이런 사람을 선택했구나 싶어서 뿌듯했습니다. 그날 밤 안나에게 말했어요. 안나야, 미안해. 내가 너를 오해했어. 진수도 정말 좋은 사람이고 한국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곳이야. 안나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날 처음으로 서울에서 완전히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딸을 잃었다는 생각이 아니라 좋은 아들을 얻었다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도 이제 낯선 곳이 아니라 제 딸이 선택한 소중한 터전이라고 생각되었어요. 서울에 온 지 6달, 드디어 독일로 돌아갈 날이 다가왔습니다. 처음 약속했던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이 도시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 제게는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거든요.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서툰 한글로 편지를 썼습니다. 안나가 가르쳐준 한글로 딸과 사위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안나야, 진수야, 고마워요. 서울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너희들 덕분에 행복했어요.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제 진심은 충분히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난 6달 동안 인연을 맺었던 분들께 인사드리러 다녔어요. 먼저 동네 전통시장 과일가게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셨던 분이에요. 작은 선물과 함께 감사카드를 드렸더니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뭔가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통역 없이도 그 마음이 전해졌어요. 아마 건강하게 잘 지내라, 또 놀러와라, 그런 말씀이셨을 거예요. 할머니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단순히 손님과 상인의 관계가 아니라 진짜 이웃사촌 같은 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파트 경비실에도 들렀습니다. 매일 아침 인사해 주시던 경비 아저씨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교수님, 독일 가시는군요. 섭섭하네요. 아저씨도 진심으로 아쉬워하시는 표정이었어요. 몸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기회되면 또 오세요. 교회 의료 봉사팀에도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지난 6달 동안 함께 봉사했던 분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해 주었어요. 교수님 덕분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또 언제 오실 거예요? 모두들 아쉬워하는 모습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특히 수진이를 다시 만났을 때가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탈북 청소년 교육센터에 들러서 아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는데
수진이가 저에게 편지를 또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꼭 의사가 될 거예요. 할아버지 약속 지킬게요. 수진이 편지를 읽으면서 또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가 꿈을 이룰 때까지 지켜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죠. 대신 수진이에게 약속했습니다. 수진아, 할아버지가 독일에서도 너를 응원할게. 편지 주고받자.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안나와 진수가 함께 배웅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지난 6달을 돌아보니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억지로 온 거였는데 이제는 떠나기 싫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공항 출발 로비에서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안나가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어떠셨어요? 서울에서의 6달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안나야, 서울은 내게 두 번째 학교였어. 65살에 이렇게 많은 걸 배울 줄 몰랐어. 진수에게도 말했어요. 진수야, 너 정말 좋은 남편이야. 안나를 잘 부탁해. 그리고 나도 이제 너를 진짜 아들처럼 생각해. 진수가 깊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감사했습니다. 많은 걸 배웠어요. 탑승 시간이 다가와서 보안 검색대로 들어가야 했어요. 안나와 진수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기 다시 와야겠어. 이번엔 배우러가 아니라 살러. 안나가 깜짝 놀라며 물어봤습니다. 정말요, 아버지? 그래, 1년 후에 다시 올게. 그때는 영원히 여기 살 거야. 비행기에 오르면서 창밖으로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수진이가 있고 과일 가게 할머니가 있고 경비 아저씨가 있구나 싶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제게는 이제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독일에 도착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분명히 제가 수십 년간 살았던 집인데 왠지 낯설었습니다. 서울에서의 6달이 더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일기 마지막 장에 썼습니다. 서울에서 배운 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 늦은 때는 없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언어를 뛰어넘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은 어디서나 통한다는 것이다. 안나야, 진수야, 수진아, 그리고 서울의 모든 사람들아, 고마워. 1년 후에 다시 만나자. 한국에서 보낸 6달이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은퇴 후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제 인생 2막이 시작된 거였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